1776년 조선의 새 임금이 즉위하던 날이었습니다. 창덕궁 인정전, 신하들이 도열한 그 엄숙한 공간에서 새 왕의 첫 행보를 모두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보통 새 임금이 즉위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선왕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선포, 충신들에 대한 포상, 민심을 달래는 사면령, 백성들에게 새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것들이죠. 그런데 정조는 달랐습니다. 즉위식 첫날 그는 신하들 앞에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단 10글자였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순간 인정전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신하들은 눈을 내리깔았고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그 말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세자, 뒤주에 갇혀 죽은 비운의 세자, 그리고 정조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11살의 어린 새손이 아버지가 좁은 나무 상자 안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날로부터 24년이 흘렀습니다. 그 24년 동안 새손은 자랐고 왕새손이 되었고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위 첫날 꺼낸 그 10글자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그날을 잊지 않았다는, 그리고 이제 시작하겠다는. 즉위 20일 만에 정조는 움직였습니다. 그가 겨냥한 것은 선왕 영조가 그토록 아끼던 후궁 숙의 문씨였습니다. 새 임금의 첫 번째 칼날이 향한 곳이 거기였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이기에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그녀를 향해 손을 뻗은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17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조에게는 일찍 세상을 떠난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효장세자였습니다. 영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는데 1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영조는 평생 그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효장세자의 부인은 현빈 조씨였는데 그 현빈 조씨마저 1751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영조는 며느리의 빈전을 찾았습니다. 빈전이란 죽은 이의 관이 모셔진 공간입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 망자의 혼을 모시고 조문을 받는 엄숙한 장소였죠. 임금이 며느리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그 공간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영조의 눈이 한 궁녀에게 머물렀습니다. 문씨였습니다. 영조는 그 자리에서 문씨에게 승은을 내렸습니다. 승은이란 임금이 궁녀에게 총애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데 문제는 때와 장소였습니다. 며느리의 관이 모셔진 빈전, 그 슬픔과 엄숙함이 가득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도덕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빈전에서 만난 여인에게 승은을 내렸다는 것은 유교적 예법을 중시하던 조선 사회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죠. 궁중 안팎으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총애 앞에서 누구도 쉽게 나서서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워낙 강단이 있는 임금이었고 한번 마음을 정하면 쉽게 돌리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문씨는 이후 영조의 깊은 총애를 받으며 빠르게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궁녀에서 시작해 후궁의 반열에 올랐고 마침내 수기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수기는 조선 후궁 품계 가운데 상위에 속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일품 빈, 정의품 귀인, 종이품 소애, 그리고 정삼품이 수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궁녀로 시작한 여인이 오를 수 있는 자리치고는 대단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씨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총애를 손에 쥔 순간부터 그녀의 눈은 더 먼 곳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이란 그런 것입니다. 한번 맛을 보면 더 많이 원하게 되죠. 그리고 문씨의 야욕이 향한 곳에는 사도세자가 있었습니다. 문씨에게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문성국이었습니다. 남매는 손을 잡았습니다. 문성국은 궁 밖에서, 문씨는 궁 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궁중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그들이 먼저 한 일은 감시였습니다. 문씨는 별감들을 은밀히 동원했습니다. 별감은
궁중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며 잡무를 담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지 않아서 눈에 잘 띄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스며들 수 있었죠. 문 씨는 이들을 자신의 눈과 귀로 삼았습니다. 사도세자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세자의 하루하루가 빠짐없이 문 씨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은 영조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풀려졌습니다. 사소한 실수는 큰 잘못이 되었고 가벼운 농담은 불경스러운 발언이 되었습니다. 세자가 잠시 공부를 게을리한 날은 임금을 무시하는 방탕한 행실로 포장되었습니다. 문 씨는 수집한 정보를 가공하는데 능했습니다.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색을 입히는 방식이었죠. 그것이 더 교묘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들키면 끝이지만 사실을 비틀어 부풀린 이야기는 반박하기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영조는 점점 더 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이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학문을 무척 중시하는 임금이었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신하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즐겼죠. 반면 사도세자는 달랐습니다. 글보다는 무예를 좋아했고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것보다 활동적인 것을 즐겼습니다. 아버지의 기대가 무거울수록 아들은 더 움츠러들었고 아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수록 아버지의 실망은 깊어졌습니다. 부자 사이에는 늘 말로 표현되지 않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문 씨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미 금이 간 부자 사이에 날마다 쐐기를 박아 넣었습니다. 영조의 귀에 들어가는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언제나 부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걸러지고 나쁜 소식은 부풀려져서 전해졌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직접 만나 확인하기보다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문 씨의 손을 거친 것들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될수록 멀어지는 느낌, 무엇을 해도 영조의 눈에는 부족해 보이는 현실. 세자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기록에는 사도세자가 의대증이라는 증세를 앓았다고 전해집니다. 옷을 입는 것조차 공포스러울 만큼 극심한 불안 증세였는데 이것이 심해지면 옷을 입지 못하고 옷을 입히려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궁인들이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죠. 심지어 사도세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세자가 자살을 시도할 만큼 극한으로 내몰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경에 20년에 걸친 아버지와의 단절이 있었고 그 단절을 만들어내는데 문 씨의 이간질이 끊임없이 작용했습니다. 사도세자의 빈이었던 해경궁 홍 씨는 그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해경궁 홍 씨는 훗날 한중록을 썼습니다. 한중록은 해경궁이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직접 기록한 회고록으로 조선 왕실의 내밀한 이야기가 담긴 매우 귀한 문헌입니다. 그 안에서 해경궁은 문 씨 남매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녀, 그리고 간적. 요녀란 나라를 어지럽히는 여우 같은 여인이라는 뜻이고 간적은 간사한 역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엄격한 궁중 예법 속에서 살아온 해경궁 홍 씨가 남긴 표현치고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격렬한 언어였습니다. 그만큼 증오가 깊었다는 뜻이기도 했고 그만큼 직접 눈으로 보고 겪은 것들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해경궁은 이런 내용도 남겼습니다. 세자가 아주 사소한 실수를 하기만 해도 문 씨는 반드시 그것을 부풀려 영조에게 고했다고요. 그리고 영조의 분노가 세자를 향하면 문 씨는 만족했다고요. 그 패턴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었다는 것을 해경궁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씨의 야욕은 이간질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커다란 한이 있었습니다. 딸만 둘을 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령옹주와 화길옹주, 두 딸이었죠. 후궁에게 아들이란 단순한 자식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를 낳은 후궁은 그 아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더 강한 권력 기반을 갖게 됩니다. 문 씨는 영조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영조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신의 자리가 유지되려면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결국 문 씨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가에서 몰래 사내아이를 들여와 자신이 낳은 왕자인 것처럼 속이려 한 겁니다. 궁궐 담장 밖에서 갓난아이를 몰래 들여오다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혈통을 속이는 행위, 가짜 왕자를 만들어내려 한 것은 왕실과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총애는 이 사건도 덮어버렸습니다. 문 씨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총애에 취한 것이었을까요? 문 씨는 점점 더 거침없어졌습니다.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 씨에게 무례하게 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영빈 이 씨는 사도세자를 낳은 영조의 후궁이었습니다. 후궁들 사이에서도 엄연히 위계가 있었고 세자의 생모라는 지위는 결코 가볍지 않았죠. 그런데 문 씨는 그 앞에서도 예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결국 대왕 대비 인원왕후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문 씨는 대왕 대비에게 직접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문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살아있는 한 자신은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고 더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이간질은 멈추지 않았고 부자 사이의 골은 메울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62년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1762년 윤오월이었습니다. 한양에는 이미 여름의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날들이 계속되었고 궁궐 안에도 더위가 찾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여름, 창경궁 안에 감돌던 긴장감은 날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상태는 갈수록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의대증은 더욱 깊어졌고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주변 사람들을 향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궁인들이 목숨을 잃는 일도 계속되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하는 이야기들을 들을수록 분노했고 그 분노가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문 씨의 이간질이 끊임없이 스며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나경원의 고변이었습니다. 나경원은 사도세자의 비행을 10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영조에게 직접 고했습니다. 세자가 궁을 몰래 빠져나가 평양에 다녀온 일, 여승을 궁으로 불러들인 일, 관서 지방을 무단으로 유람한 일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조는 이 고변을 받아들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나경원은 세자를 고변했다는 이유로 처형되었지만 영조의 마음속에는 이미 씨앗이 심겨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윤오월 13일 영조는 사도세자를 불렀습니다. 세자는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영조의 얼굴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조가 내린 명령은 세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결을 명한 겁니다. 사도세자는 맨발로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나 영조는 이미 마음을 돌린 뒤였습니다. 주변 신하들도 엎드려 세자를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영의정 이하 대신들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자결 명령을 사도세자가 따르지 않자 영조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뒤주는 원래 쌀이나 곡식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네 개의 면이 두꺼운 나무 판자로 막혀 있고 위에는 뚜껑이 있는 구조였죠. 사람이 들어가기엔 비좁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사도세자가 갇혔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못이 박혔습니다. 한여름의 떼약볕 아래였습니다. 창경궁 선인문 안좁은 마당에 뒤주가 놓였고 그 위로 뜨거운 햇볕이 쏟아졌습니다. 안에서 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 잘못했다는 소리,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 그 소리들이 뒤주 밖으로 새어나왔지만 뚜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11살의 새손이 있었습니다.
훗날 정조가 될 아이였습니다. 세손은 할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그러나 온 힘을 다해 매달렸습니다. 영조는 세손을 안으로 들여보내라 명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세손은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었습니다. 저 뒤주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그 좁고 뜨거운 공간 안에서 아버지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8일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서 버틴 시간이 8일이었습니다. 한여름의 떼약볕 아래 물 한 모금 없이 공기마저 희박한 그 좁은 공간에서 처음에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틀째에도 소리가 났습니다. 사흘째도, 나흘째도. 그러나 날이 갈수록 소리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던 날, 윤호월 21일, 뒤주의 뚜껑이 열렸을 때 사도세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나이 28이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이 죽은 뒤에야 후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자라는 호칭도 거두었던 것을 복원하고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사도는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생각할수록 슬프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내린 이름이었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이모화변이라 부릅니다. 1762년 이모년에 일어난 변고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현장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안 문씨가 그 앞을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웃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침을 뱉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사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 확인할 수 없는 야사의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이 문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공식 기록에 없더라도 사람들은 그 장면이 충분히 있었을 법한 일이라고 여겼다는 뜻이니까요. 11살의 세손은 그날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뒤주 앞에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다 안으로 끌려 들어간 그날, 세손의 마음 안에 무언가가 굳어버렸습니다. 슬픔이었을 수도 있고 분노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무언가였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흘렀습니다. 세손은 자랐습니다. 왕세손이 되었고 끊임없는 정치적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았던 세력들은 새 왕이 즉위하면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을 알았기에 세손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손은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때로는 분노를 삼키며, 때로는 모르는 척하며, 때로는 웃어 보이며, 그리고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에서 즉위식이 열렸고 새 임금이 신하들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정조가 꺼낸 말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뒤주 앞에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빌던 11살 아이가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만에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즉위 첫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하들은 눈치를 살폈습니다. 새 임금이 즉위 첫날 내뱉은 그 한마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궁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어린 시절부터 인내를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서 죽은 뒤 세손의 자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았던 세력들, 이른바 벽파 세력은 세손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새 왕이 즉위하면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책임이 거론될 것이고 그 책임의 화살이 자신들을 향할 것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세손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집요했습니다. 세손 시절 정조는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를 여러 차례 피해야 했습니다. 음식에 독이 든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해야 했고 주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끊임없이 살펴야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정조는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했고, 때로는 웃어 보였으며, 때로는 적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척하며, 실제로는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즉위 후에도 서두르지 않은 겁니다. 경거망동하면 빌미를 줄 수 있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피바람을 일으키면 신하들의 반발을 사고 민심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그 점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즉위 20일째 되던 날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숙의 문씨였습니다. 정조가 내린 명령은 간결하고 단호했습니다. 숙의 문씨의 자코를 박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숙의 그녀가 수십 년간 영조의 총애를 받으며 누려온 그 지위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정조는 이제 그녀를 숙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문여라 했습니다. 성씨 뒤에 계집녀 자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아니고 호칭도 아닌 그저 문씨 집안의 여자라는 뜻이었죠. 후궁으로서 누렸던 예우, 품계, 지위, 그 모든 것이 그 한 글자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문녀는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영조의 총애 속에 수십 년을 보낸 궁궐에서 짐을 챙길 시간도 충분하지 않은 채로 내쫓긴 것이었습니다. 궁녀로 처음 이 궁궐에 들어오던 날부터 시작해 영조의 눈에 들던 날, 후궁의 자리에 오르던 날, 수기의 품계를 받던 날까지 그 모든 날들이 단 하나의 명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칼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씨의 가문 전체가 다음 목표였습니다. 가장 먼저 오빠 문성국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누이의 권력을 등에 업고 궁중 정치에 개입하며 별감들을 동원해 사도세자를 감시하고 수집한 정보를 부풀려 영조에게 전달하는 일을 도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정조는 문성국을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자유로운 신분으로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끝난 것이었습니다. 문씨의 어머니는 제주도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한반도 끝, 육지에서 백길로도 한참을 가야 하는 그 섬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났습니다. 궁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지켜보던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 단 하나의 사건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한 것은 처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씨의 죄상을 하나하나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감들을 동원해 사도세자를 감시한 것, 수집한 정보를 부풀려 영조에게 전달한 것, 부자 사이를 이간질한 것, 가짜 왕자를 들여오려 한 것, 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에게 무례하게 군 것, 20년에 걸친 모든 행위가 낱낱이 공론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치밀했습니다. 문씨를 그냥 조용히 처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여인이 처벌받아야 하는지,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사도세자의 억울함도 함께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씨의 죄를 밝히는 것은 곧 사도세자가 얼마나 부당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역사 앞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한 가지를 더 기다렸습니다. 영조의 국상이었습니다. 선왕의 장례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아무리 죄가 깊은 사람이라도 선왕의 국상 기간에 피를 보는 것은 유교적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정조는 그 예를 지켰습니다. 분노를 가슴 안에 담아두고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문씨를 궁 밖으로 내치고 가문을 풍비박산 냈으면서도 마지막 한 가지만큼은 절차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정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노하면서도 절제했고 복수하면서도 명분을 잃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국상이 끝났습니다. 1776년 8월 10일이었습니다. 정조가 명을 내렸습니다. 사약이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독약이 담긴 사발이 문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궁 밖으로 쫓겨난 이후 그녀가 머물던 곳으로 사약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영조의 총애를 받으며 수십 년을 궁궐에서
보낸 여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궁녀로 시작해 후궁의 자리까지 올랐고 영조의 가장 깊은 총애를 받았으며 조선 궁중 정치의 한복판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여인. 그 삶의 끝은 사약 한 사발이었습니다. 다만 정조는 한 가지 구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씨의 딸들인 화령옹주와 화길옹주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두 옹주는 문씨의 소생이었지만 동시에 영조의 혈육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태어난 자식에게까지 그 죄를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정조는 판단했습니다. 두 옹주는 처벌 대신 보호를 받았습니다. 복수는 죄를 지은 자에게만 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모화변은 마침내 마무리되었습니다. 1762년 뒤주 앞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14년의 세월을 건너 1776년의 끝을 맺었습니다. 뒤주 앞에 서 있던 11살 아이가 왕이 되어 완성한 복수였습니다. 정조는 그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평생 정조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수원의 화성을 건설하면서 아버지의 묘소를 그 근처로 옮겼습니다. 해마다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고 그 여정이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또 거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마음, 더 일찍 곁에 있어드리지 못했다는 마음이 그를 평생 움직이게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정조를 조선 후기 최고의 성군 중 한 명으로 평가합니다. 탕평책으로 붕당 정치의 폐해를 줄이려 했고 규장각을 세워 인재를 길렀으며 화성을 건설해 새로운 정치의 중심을 꿈꿨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아버지의 죽음에서 비롯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그 썩은 권력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 그것이 정조가 왕으로 살아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숙의 문씨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로 더 오래, 더 깊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의 이름은 조선의 악녀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단순히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조선 500년 역사의 악인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역모를 꾸민 자도 있었고 백성을 착취한 자도 있었으며 임금을 속이고 권력을 농단한 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지금까지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문씨가 특별히 기억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안에 인간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가 너무도 적나라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씨는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궁녀였습니다. 높은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대단한 배경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궁녀는 대부분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평생을 궁궐 안에서 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궁녀의 일생이었습니다. 문씨도 그런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임금의 눈에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빈전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하루아침에 삶이 바뀐 겁니다. 궁녀에서 후궁으로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임금의 총애를 받는 자리로. 그 변화는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컸습니다. 그 순간부터 문씨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주어진 총애에 감사하며 분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 권력을 발판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문씨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삶을 조금씩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무너뜨려 갔습니다. 사도세자의 삶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이런 뉘앙스의 말을 남겼습니다. 문씨가 없었다면 세자의 운명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고요.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은 문씨가 없었어도 존재했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 차이, 세자에 대한 영조의 과도한 기대, 그 기대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자의 심리적 고통, 이 모든 것은 문씨와 무관하게 이미 씨앗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뒤주라는 비극으로 자라나기까지 20년 동안 쉼 없이 물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이간질의 말을 흘리고 날마다 부자 사이에 불신을 심었으며 날마다 영조의 귀에 아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전했던 그 사람이 문 씨였습니다. 그 사실만큼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모화변을 두고 지금도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일부는 사도세자의 죽음이 순전히 당쟁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노론과 소론의 대립, 왕실 내부의 권력 투쟁이 세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시각이죠. 또 일부는 사도세자의 정신질환이 진짜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의대증과 폭력적인 행동이 도를 넘어섰고 영조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이 기록이긴 하지만 자신과 친정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 쓴 글이라는 점에서 다소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문 씨가 그 비극을 가속화하는데 분명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동의합니다. 그녀는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총에 화약을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복수는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위 후 문 씨의 죄상을 낱낱이 공식 기록에 남겼습니다. 단지 한 여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역사 앞에 증명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문 씨를 처단함으로써 사도세자의 죽음이 얼마나 부당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정조가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지켜드리지 못했던 것, 뒤주 앞에서 매달리고 또 매달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11살 아이가 왕이 되어서야 비로소 해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억울한 것이었음을 역사 앞에 선언하는 것, 그리고 그 억울함의 한 축을 담당했던 여인에게 죄를 묻는 것, 그것으로 정조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문 씨의 삶을 돌아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들, 권력, 지위, 영조의 총애, 결국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욕심이 없었다면, 혹은 조금만 더 절제할 줄 알았다면, 그랬다면 그녀는 그냥 영조의 후궁으로 여생을 마쳤을 겁니다.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채로 궁 한켠에서 조용히 늙어갔겠죠. 그러나 문 씨는 너무 멀리 갔습니다. 권력은 그것을 탐할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감시가 필요하고 더 많은 이간질이 필요하며 더 많은 거짓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그 순간이요. 문 씨에게 그 순간은 1776년 8월 10일이었습니다. 궁녀에서 후궁까지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자리까지 그 화려한 상승의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약한 사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녀를 조선의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단지 조선시대 악녀의 이야기를 하려던 게 아닙니다. 수백 년 전 궁궐 안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안에 담긴 욕망과 선택과 결과는 지금 우리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는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역사는 이렇게 선명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수계 문 씨, 궁녀에서 후궁까지 오른 여인, 영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20년을 권세를 누린 여인. 그러나 역사가 그녀에게 붙인 이름은 결국 조선의 악녀였습니다. 그리고 11살 세손은 왕이 되어 끝내 아버지의 한을 풀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24년을 기다린 세손의 복수, 그리고 권력의 끝에서 사약을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주제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